일본 열도 국민들이 NHK 방송국의 보도로 인해 술렁이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 NHK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한본어라는 신조어를 사용한다는 자극적인 거짓 뉴스를 방송했습니다. 또한 노제팬에서 예스제팬으로 바뀌었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앞세워 한국에서 일본 문화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차린 일본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팩트체크도 안 하는 방송국이라는 비판이 일본 안팎에서 들끓었죠. 이로 인해 방송 이후 도쿄공항 발권 창구엔 진실을 직접 보겠다는 일본 시민들로 장사진이 펼쳐졌고 일본인들의 한국행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현재 18만 건 이상의 한국행 비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일본 언론이 그동안 얼마나 편향된 프레임을 덧씌워왔는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십 년간 한국을 위험한 나라로 묘사해온 NHK 간판 아나운서였던 모리사키는 직접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저는 5년간 한국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국을 비판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나운서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만세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충격적인 실화를 공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모리사키입니다. 일본 NHK 방송국에서 30세의 나이에 이미 간판 아나운서로 자리 잡은 저는 특히 한국워치라는 코너로 유명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저는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반일 감정과 일본인 관광객들이 겪는 차별 사례들을 전해왔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 저는 완벽했습니다. 단정한 하얀색 블라우스에 깔끔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는 한국의 현실을 분석했습니다. 시청률은 항상 20%를 넘었고 사내에서는 저를 반한 보도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앉은 뉴스데스크는 NHK 방송국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 앞에서 저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제 뒤로는 한국 관련 뉴스 영상들이 흘러나왔고 저는 그것들을 해석하며 시청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한국에서 일본 관광객들이 불친절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례가 또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멘트를 수없이 반복해왔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익명의 글들, 2차 자료로 수집된 정보들, 그리고 다른 기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저는 한국을 그려냈습니다. 제가 그린 한국은 일본인들에게 적대적이고 언제나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며 일본 관광객들을 차별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확신의 근거는 얼마나 허약했던 걸까요?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한국 관련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집한 일본인 관광객들의 불만 글들, 한국 언론의 반일 기사들을 번역한 자료들, 그리고 과거 한일 갈등 사건들의 아카이브까지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재구성해서 매주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동료들은 저의 꼼꼼함에 감탄했습니다. 사키는 정말 대단해. 한국에 대해서라면 뭐든지 알고 있어. 그러게, 한국 전문가 같아. 한국어도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저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한국 사람과 직접 대화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땅을 밟아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주 수백만 명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저는 늘 바빴습니다. 한국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의 불만 글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뉴스거리로 만드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제 컴퓨터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창이 항상 열려 있었고 그 대부분이 한국 관련 사이트들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의 정치 상황과 사회 분위기를 분석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 변화, 한국 언론의 일본 보도 동향,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의 반일 활동까지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국의 반일 감정 지수라는 독자적인 분석 틀을 만들어냈고 이것은 다른 언론사들도 참고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사키, 또 한국 이야기야? 너 정말 한국 전문가 같아. 동료 기자 하야시가 농담조로 말했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료 분석만으로도 충분해. 현장에 가지 않아도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얼마나 무책임했던 걸까요? 당시 저는 제 분석 능력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복잡한 한일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성취감이었습니다. 방송국 국도를 지나갈 때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에는 존경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키 씨의 한국 분석은 정말 날카로워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이런 칭찬들이 제게는 달콤한 독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에 차게 되었고, 제 분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완벽해 보이던 세계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건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대학 동창회에서 만난 한국계 일본인 친구 김미나가 저에게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차키, 너 정말 한국 가본 적 있어? 그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내가 아는 한국과 내가 방송에서 말하는 한국이 너무 달라서. 내 고향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미나야, 개인적인 경험과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는 다른 거잖아. 나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거라고. 객관적인 자료? 그런데 그 자료들의 출처는 확인해 봤어. 혹시 편향된 정보만 수집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미나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과 2차 자료에서 얻고 있었고, 그 진위를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불편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실 때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키야, 우리 동네 병원에 한국인 간호사가 왔는데 정말 친절하더라. 일본어도 유창하고 환자들 돌보는 것도 정말 세심해. 그런데 내가 TV에서 말하는 한국 사람들과는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 어머니의 말씀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 간호사분이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그분이 말하기로는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여러 명 있는데 모두 비슷하대. 그리고 최근에 우리 동네 마트에도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 생겼는데 정말 친절하고 물건도 싸고 좋아. 심지어 일본 손님들에게는 할인도 해주신다고 하더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려온 한국 사람들의 모습과 현실에서 마주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달랐는지 말이죠. 월요일 아침 편집회의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편집장 요시다 부장이 이번 주 방송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고, 저는 언제나처럼 한국워치 코너 준비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번 주는 한국 내 반일 시위 관련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겪은 불친절 사례들을 추가로 수집했고요. 요시다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사키. 자극적인 영상이 있으면 시청률이 더 오를 거야. 이번 주도 20% 넘기자. 회의실 분위기는 늘 그랬듯이 효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이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각자 맡은 분야의 자극적인 소재들을 발표했고, 편집진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처음으로 다른 제안을 해봤습니다. 부장님, 혹시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의 보도는 어떨까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화, 교류나 긍정적인 사례들 같은.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요시다 부장의 눈썹이 위로 올라갔고, 다른 동료들도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금기사항을 언급한 것처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키, 갑자기 왜 그래? 시청률 나오는 걸로 하라고. 우리가 무슨 문화 프로그램 하는 것도 아니고, 한일 갈등이야말로 확실한 시청률 보장 아이템이잖아. 부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제 제안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계속 불편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떨어지면 광고주들이 떠나간다는 걸 모르나. 특히 한국 관련 보도는 우리 방송국의 대표 콘텐츠야. 함부로 바꿀 생각하지 마. 요시다 부장의 추가 경고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 기자 하야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키, 너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설마 한국에 대해 동정적으로 변한 건 아니지? 아니야, 그냥 좀 더 균형 잡힌 보도를 해보고 싶어서. 균형. 사키, 우리는 뉴스를 만드는 거야.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줘야지. 한일 갈등이야말로 확실한 시청률 보장 아이템이잖아.
너도 그것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올라온 거고. 하야시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제게는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청자들이 갈등만 보고 싶어 하는 걸까? 혹시 우리가 그런 콘텐츠만 계속 제공해서 그렇게 길들여진 건 아닐까? 제 질문에 하야시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키, 너 정말 이상해졌다. 철학자가 된 기분이야? 우리는 현실을 보도하는 거지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한국 관련 정보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본어로 된 사이트들에서는 한국의 반일 감정과 차별 사례들이 주로 나왔지만 영어로 된 국제 뉴스나 여행 리뷰 사이트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들의 긍정적인 후기들,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한 감사 인사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에서 일본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들까지 있었습니다. 뭐지? 이건 완전히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은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같은 한국을 다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한쪽 면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 애니메이션과 음악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통계였습니다. 심지어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 젊은이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도한 것과 완전히 반대잖아?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자동 번역기로 돌려가며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글도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갑자기 왜? 내가 맨날 한국은 일본을 싫어한다고 하잖아. 그게 좀 궁금해져서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 드라마도 재밌고 화장품도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한번 가보고 싶긴 해. 그런데 내 방송 보면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 혹시 일본인이라고 차별받을까봐.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방송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언론인으로서 올바른 일일까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실제로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좋았다고 하더라.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한국 여행을 정말 좋아해. 그런데 내 방송과는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워. 어머니의 말씀은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날 방송국에서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자료들의 출처를 하나하나 확인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이 익명의 인터넷 게시글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출처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의 한국에서의 차별 경험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대부분이 구체적인 증거나 사진 없이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들이 계속 복사되고 재가공되어 마치 여러 사람의 경험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해온 거지? 그때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미나에게서였습니다. 차키야, 지난번에 내가 한 말 생각해봤어.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나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내가 알고 있는 한국과 내가 방송에서 말하는 한국이 정말 다르거든. 구체적인 예시들도 들려줄게. 저는 미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주말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미나와 만났을 때 그녀는 제게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차키야, 내가 작년에 고향에 갔을 때 일본인 관광객들 정말 많이 봤어. 그런데 모두들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음식도 맛있고 쇼핑하기도 좋다고 하더라고. 특히 젊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 문화를 정말 좋아해. 그런 반일 감정은? 물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 하지만 그것과 일본 사람이나 일본 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완전히 별개야. 오히려 젊은 세대일수록 일본에 호감이 많아. 내 친구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덕분에 일본어 공부하는 애들도 많고. 미나의 말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럼 내가 방송에서 말하는 것들은? 과장된 것 같아. 물론 그런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마치 일본에서 한국인이 차별받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일본 전체가 혐한 국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방송을 해온 건 아닐까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한 번도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 그런 방송을 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보겠다고. 더 이상 2차 자료나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론인이라면 최소한 자신이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 직접 취재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얼마나 제 인생을 바꿔놓을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 타쿠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한국에 좀 가보려고 하는데. 타쿠야는 커피를 마시다가 그만 멈춰버렸습니다. 한국, 갑자기 왜? 내가 항상 한국은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게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확인? 뭘 확인한다는 거야? 내가 5년간 방송에서 말해온 게 틀렸다는 말이야? 타쿠야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사키야, 위험하지 않겠어. 정말 필요한 일이야? 내 방송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면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해왔으니 혹시 한국에서 저를 알아보고 적대적으로 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며칠만 다녀올게. 그날 아침 방송국에 출근해서 저는 더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요시다 부장에게 휴가 신청을 해야 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부장실에 들어가서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개인 휴가를 좀 내고 싶은데요. 휴가. 갑자기. 어디 가려고? 한국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요시다 부장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한국, 너 미쳤어.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어떻게 보도해왔는데 거기에 가겠다고? 그래서 더 정확한 취재를 위해서. 정확한 취재. 사키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보도가 틀렸다는 말이야?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균형. 사키, 너 요즘 정말 이상해.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 주지 마라. 혹시 너 때문에 외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더 이상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여행입니다.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려고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시다 부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결국 휴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NHK 아나운서라는 걸 밝히지 마라. 그리고 문제 생기면 개인 책임이야. 그날 오후, 저는 인터넷으로 서울행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비행기표를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가게 되는 건가요? 제가 5년간 비판해온 그 나라에 직접 발을 디디게 되는 건가요? 마우스 커서가 예약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혹시 정말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한국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적대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하죠? 아니면 반대로 제가 지금까지 틀렸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직접 확인하지 않고 방송을 이어간다면 저는 평생 이 의문을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개인적인 호기심이 합쳐져서 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약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서울 인천국제공항 3일 후 출발. 예약이 완료되는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표를 예약했다고 말했을 때 타쿠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응. 이미 결정했어. 그럼 혹시 모르니까 매일 연락해. 그리고 절대로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마. 남편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방송국에서 동료 하야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차키, 너 진짜 한국 간다며? 미쳤어?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개인 여행이야. 개인 여행? 내가 한국에? 너 정말 이상해졌다. 혹시 한국에 대해서 마음이 바뀐 거야? 하야시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 가방에 카메라와 노트북, 그리고 몇 벌의 옷을 넣으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제 신념과 세계관을 시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핸드폰에는 한국어 번역 앱을 설치했고 한국의 기본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실제 한국 여행 정보를 찾아보니 제가 방송에서 말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여행 후기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음식의 맛, 그리고 깨끗한 도시 환경에 대한 칭찬이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의 후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로 친절하게 도움을 줬다. 일본인이라고 차별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까 더 반가워했다. 이런 후기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거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공항은 넓고 현대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깨끗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공항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안내 메시지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여권을 꽉 쥐고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입국 심사관이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보고 차가운 시선을 보내거나 까다로운 질문을 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NHK 아나운서라는 걸 알아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 공무원은 제 여권을 받아보더니 자연스럽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완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의 미소는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차가운 대우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친절한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짐을 찾는 곳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공항 직원이 제가 헤매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녀는 유창한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아, 네. 서울 시내로 가려고 하는데 처음 오셨어요? 공항철도가 가장 빠르고 편해요.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는 저를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교통카드 구매 방법부터 지하철 노선도 읽는 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줬고, 심지어 제가 묵을 호텔 근처 역까지 알려줬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죠? 한국 여행 처음이시면 이런 곳들 꼭 가보세요. 그녀는 관광 안내 책자를 주면서 여러 곳을 표시해 줬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공원과 녹지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철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가방을 메고 있었고, 한 대학생은 일본어 교재를 들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음악이 들리는 이어폰을 끼고 있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이게 반일 감정이 강한 나라의 모습인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명동 근처 호텔에 체크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은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도 더욱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일본 손님이시군요. 한국 첫 방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도 꼭 가져가세요. 일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맛집들도 표시해뒀어요. 그리고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저희 직원 중에 일본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해봤습니다. 아직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이나 차별적인 대우는커녕 오히려 특별히 친절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들이 제가 NHK 아나운서라는 걸 모르기 때문일까? 하지만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설령 제 정체를 모른다고 해도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호텔 근처를 나서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에는 일본 음식점들이 곳곳에 있었고 서점에는 일본 만화와 소설들이 번역되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노래를 부르는 거리 공연자도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반일 감정이 강한 나라의 모습인가?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가서 저는 메뉴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 주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어 메뉴 있나요? 서툰 영어로 물어보니 젊은 여자 종업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일본 분이세요? 네, 일본어 메뉴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일본어 메뉴를 가져와서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이거 일본 분들이 많이 주문하시는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찬은 무료로 계속 리필 가능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종업원은 젓가락 사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로 물을 쏟았을 때는 즉시 달려와서 치워주며 새로운 물수건까지 가져다 줬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거리를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말해온 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반일 감정이 강하다던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제가 마주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친절했고 특히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더욱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오늘 경험한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단 한 번도 차별이나 불친절을 경험하지 않았다. 둘째, 오히려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고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셋째, 거리 곳곳에서 일본 문화를 즐기는 한국 사람들을 목격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5년간 방송에서 말해온 내용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틀렸던 건 아닐까? 이 의문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른 판단일 수도 있었습니다.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내일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를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진짜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에게 적대적이라면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제가 경험하게 될 일들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명동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의도적으로 여러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에게 적대적이라면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한 대형 카페였습니다.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직장인들과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복잡한 주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불친절한 대우를 받거나 의도적으로 주문을 틀리게 받지는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하나와. 저는 일부러 한국어를 섞어서 주문했습니다. 카운터에 있던 젊은 남성 직원이 제 억양을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일본 분이세요? 일본어로 주문하셔도 돼요. 저 일본어 할 줄 알아요. 정말요. 그럼 아메리카노 하나와 치즈케이크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즈케이크는 지금 막 떨어져서요. 대신 초콜릿 케이크는 어떠세요? 일본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의 친절함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면서 저는 주변을 관찰해봤습니다. 다른 손님들 중에도 일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였는데 모두들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와 초콜릿 케이크입니다. 한국 여행 즐거우시죠? 직원이 음료를 가져다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혹시 어디 관광지 추천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일본 관광객분들 많이 도와드려서 잘 알거든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반일 감정이 강한 나라의 모습일까요? 카페를 나와서 저는 더 본격적인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홍대 근처로 갔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서라면 혹시 다른 반응을 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실수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한국 대학생이 먼저 주워서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떨어뜨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 학생이 제 억양을 듣고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일본 분이세요? 와, 대박. 저 일본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조금 대화해도 될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적대감이나 차가운 시선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호기심과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요? 저 일본 애니메이션 정말 좋아해서 일본어 배우고 있어요. 나루토 보세요. 원피스는요? 그 학생의 열정적인 질문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홍대에 도착해서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일본 음식점들이 있었고 일본 스타일의 카페와 상점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노래를 부르는 버스킹 공연자도 있었는데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반일 감정이 강한 나라란 말인가?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작은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던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실수로 지갑을 테이블에 놓고 나왔습니다. 30분 정도 거리를 돌아다니고 나서야 지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큰일이다. 저는 급하게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신분증, 그리고 귀국 항공편 정보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제가 앉았던 자리에는 이미 다른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카운터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지갑을 주워주신 분 계신가요? 서툰 영어로 물어보니 카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카운터 아래에서 제 지갑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찾으러 오셨어요? 손님이 놓고 가신 걸 다른 손님이 주워서 저희에게 맡기고 가셨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카드,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주워주신 건가요? 일본 분이셨는데 같은 일본 사람이니까 꼭 찾아갈 거라고 하시면서 맡기고 가셨어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인이 도와준 것도 감동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카페 직원이 그 지갑을 안전하게 보관해준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분 연락처라도? 아니요. 그냥 좋은 일 했다면서 가셨어요. 대신 일본 여행 잘하시라고 인사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날 오후 저는 더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에 핸드폰을 좌석 사이에 떨어뜨렸는데 다음 역에서 내릴 때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에야 핸드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일이다. 핸드폰에는 호텔 정보, 항공편 정보, 그리고 일본에 있는 가족과의 연락수단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지하철역으로 돌아가서 분실물 센터를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설명하니 직원이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일본분이시네요. 혹시 어느 노선 몇 시쯤에 이용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기억나는 대로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여러 곳에 연락을 했고 30분 정도 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찾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주워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셨어요.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 후 한 택시 기사님이 제 핸드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일본 분이시죠? 지하철에서 주웠는데 일본어로 설정되어 있길래 일본 관광객분 것 같았어요. 그 기사님은 4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건네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례라도. 제가 돈을 꺼내려고 하니 그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저도 일본에 여행 갔을 때 일본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본 여행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일본 사람들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본 관광객분들 보면 더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모든 것이 그대로 돌아왔고,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택시 기사님이 직접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친절하고 도움이 되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아니 오히려 일본인이기 때문에 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말해온 것은 도대체 뭐였을까?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언론인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출발 전에 인터넷으로 찾아본 한국의 주요 방송국 중 하나인 SBS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일본 NHK 아나운서라는 신분을 밝히고 한일 관계에 대한 취재 목적이라고 설명하니 놀랍게도 시사 프로그램 PD 이준희 씨가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SBS 방송국 건물은 NHK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에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방송 준비 소리들. 저는 7층에 있는 시사 제작부를 찾아갔습니다. 이준희 PD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지적인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모리사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NHK의 유명한 아나운서시잖아요. 한국까지 오시다니 놀랍네요.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저희도 일본 언론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거든요. 특히 모리 씨는 한일 관계 전문가로 유명하시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접 와보니 제가 알던 것과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이준희 PD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셨나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반응, 일본인에 대한 태도, 도시의 분위기까지. 제가 방송에서 말해온 것과는 정반대예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직접 와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터넷 자료, 2차 정보, 그리고 다른 기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 이준희 PD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희도 일본에 대해 보도할 때 비슷한 방식을 써요. 직접 가보지 않고 자료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미묘해요. 정치적인 갈등과 개인적인 감정은 완전히 별개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준희 PD는 창문으로 걸어가서 바깥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일 양국 언론 모두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로 수익을 얻고 있어요. 수익을 얻는다고요? 갈등은 시청률을 보장하거든요.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광고도 잘 들어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도하는 내용들은 과장되거나 편향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반일 시위가 있을 때 참가자가 50명이어도 마치 전 국민이 참여한 것처럼 보도하죠.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준희 PD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실제 한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어떤가요? 복잡해요. 정치적으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래요. 그럼 일본 관광객들에 대한 차별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환영받는 편이죠. 작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인이 1위였어요. 차별받았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런 보도를 계속하는 걸까요? 이준희 PD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청률 때문이에요. 일본 관광객 서울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뉴스보다 한국에서 일본인 차별 발생이 더 자극적이고 시청률이 높거든요. 그의 말은 뼈 아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긍정적인 변화나 한일 문화 교류보다는 우익 시위나 정치적 갈등을 더 많이 보도하죠. 그럼 진실은?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와 개인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일본 정부의 정책은 비판해도 일본 사람이나 문화는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언론인들은 지금까지 뭘 해온 걸까요? 갈등을 부추기고 편견을 강화해온 거죠.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이준희 PD는 솔직했습니다. 사실 저도 일본에 직접 가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일본에 대해 수없이 보도해왔죠. 모리 씨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저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 통계는 어떤가요? 작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이 약 300만 명이었어요. 만약 정말로 차별이 심하다면 이렇게 많이 올까요? 그리고 한국 관광 만족도 조사에서 일본인들의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와요. 그런 통계는 왜 보도되지 않나요? 자극적이지 않으니까요. 갈등보다는 화합이, 차별보다는 환대가 실제 현실에 가깝지만 그런 건 뉴스거리가 안 되는 거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준희 PD는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일반 시민들과 이야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아는 대학생들 모임이 있는데 일본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홍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 저는 5명의 한국 대학생들과 만났습니다. 이준희 PD의 소개로 이루어진 만남이었는데 학생들은 제가 일본 아나운서라는 것을 알고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와, 진짜 일본 아나운서세요? 대박이에요. 일본어 잘하시죠? 저희 일본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하세요? 저 원피스 완전 팬이에요. 그들의 반응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지만 일본 문화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문화는 문화죠. 저희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일본 여행도 가고 싶어요. 친구들 중에 일본 다녀온 애들은 모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한일 정치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5년간 해온 방송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편견을 확산시키는 것이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상황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언론인으로서 저는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시청률을 위해 갈등을 부추기고 편견을 강화해왔던 것입니다. 나는 언론인인가? 아니면 갈등 조장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진짜 시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한국의 반일 감정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준희 PD가 말한 것처럼 정치적 시위나 갈등, 상황에서라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연히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작은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위였습니다. 드디어 진짜 반일 감정을 보게 되는 건가? 저는 긴장하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시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약 100명 정도의 시위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 시위 구호들은 일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위대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 중 한 대학생이 제가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혹시 길 찾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이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다니요. 아, 네. 지하철역을 찾고 있어요. 제 억양을 들은 그 학생의 표정이 잠깐 변했습니다. 혹시 일본 분이세요?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진짜 반일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그 학생의 다음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아, 일본 분이시구나. 괜찮으세요? 길 잃으신 것 같은데 도와드릴까요? 네. 저희가 지금 시위를 하고 있지만 이건 일본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지 일본 국민들과는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나요? 물론이죠. 정치와 개인은 별개예요. 오히려 일본 시민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의 질문은 정중했고
적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은 편이네요. 환경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니까요. 그는 웃으며 지하철역 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반일 시위 현장에서 일본인인 저에게 친절을 베풀다니요. 이것이 제가 5년간 방송에서 그려온 한국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요? 그날 오후, 저는 남산타워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상상해온 한국과 실제 한국이 얼마나 다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서울 시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수백만 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 가족, 한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한국 사람들처럼 그들도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갈등이나 역사적 문제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그때 한 가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7세에서 8세 정도로 보이는 귀여운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카메라를 들고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각도가 잘 안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 가족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기꺼이 도와드렸습니다. 네, 물론이죠. 카메라를 받고 그들의 포즈를 잡아주면서 저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린 딸은 V사인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부모님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카메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표정이 바뀌거나 불편해하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아, 일본. 저희도 작년에 도쿄 여행 다녀왔어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고요. 저희 딸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토토로. 어린 딸이 부끄러워하며 아버지 뒤로 숨었지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본 분과 처음 만나는 거예요. 신기해요. 어머니의 설명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본 여행은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내년에는 오사카도 가보려고 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여행은 어떠세요?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인데, 정말 좋네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럼 다행이에요. 한국 음식은 드셔보셨어요? 불고기나 비빔밥 같은 거? 그들은 한국의 맛집들을 추천해주고 가볼 만한 관광지들도 알려줬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어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사탕 패키지를 꺼내 저에게 건네줬습니다. 이거 한국 전통 사탕이에요. 기념품으로 가져가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한국에 또 놀러 오세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전망대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해온 거지? 5년간 저는 이런 따뜻한 사람들을 악마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위험한 곳으로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절한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저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제가 상상해온 차갑고 적대적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따뜻한 삶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왔는가? 이 질문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시청률을 위해 갈등을 부추기고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일본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사키야.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여보, 내가 지금까지 틀렸어. 뭐가? 한국에 대해서 내가 방송에서 말해온 모든 것들이 틀렸어. 전화 너머로 남편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위험한 일 당한 거야? 아니야. 정반대야.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미안할 정도야.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잘못 그려왔는지 모르겠어. 저는 3일 동안 경험한 일들을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지갑과 핸드폰을 되찾은 일, 모든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언론의 진실에 대해서요. 차키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의 질문에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결심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거짓된 보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과 제가 5년간 방송에서 그려온 한국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일 전에 떠났던 바로 그 공항이었는데 마치 다른 세계에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변한 것이지 공항이 변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집에 도착해서 남편을 만났을 때 그는 제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차키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뭔 일이야? 여보, 나 큰 결심을 했어. 뭔데? 다음 방송에서 진실을 말할 거야.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남편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차키야, 그럼 너 지금까지 해온 방송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야?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될지 알아? 알아.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동료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차키, 여행 어땠어? 한국 정말 위험했지? 하야 씨가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뭐, 정말 좋았어. 사람들도 친절하고. 하야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키, 너 정말 이상해졌다. 혹시 한국에서 세뇌라도 당한 거야?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방송에서 모든 것을 말할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요시다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차키, 이번 주 방송 준비는 어때? 부장님, 이번 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하고 싶습니다. 다른 내용?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보도요. 요시다 부장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차키, 너 설마 한국을 옹호하는 방송을 하려는 거야? 옹호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려는 거예요. 진실? 너 지금까지 5년간 해온 방송이 거짓이었다는 말이야?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차키, 너 미쳤어. 내가 만약 그런 방송을 한다면 우리 방송국 신뢰도가 어떻게 될지 알아? 하지만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나요? 진실. 시청률 떨어지면 진실이 무슨 소용이야. 광고주들이 다 떠나간다고. 부장과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8시, 드디어 방송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앉아서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된 대본을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같은 한국 비판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3, 2, 1, 큐. 빨간 불이 켜지고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리사키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한국 워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튜디오 밖에서 요시다 부장의 당황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지난주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5년간 여러분께 전해드린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모니터 너머로 스태프들의 놀란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5년간 한국에 대해 보도해오면서 단 한 번도 한국을 직접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인터넷 자료와 2차 정보만으로 한국을 판단하고 여러분께 전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직접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제가 전해드린 많은 내용들이 현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3일 동안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대로 돌려받은 일, 핸드폰을 주워서 가져다 준 택시 기사님,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더욱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들, 그리고 반일 시위 현장에서도 개인적 친절을 베풀어준 대학생까지. 언론인으로서 저는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직접 확인한 사실만을 바탕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가 난리가 났습니다. 요시다 부장이 화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차키, 너 뭔 짓을 한 거야? 우리 방송국이 5년간 거짓 보도를 해왔다고 인정한 거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너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아? 내일부터 언론 전체가 우리를 공격할 거야. 하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 직후부터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들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 있는 보도였다. 진짜 언론인다운 모습이다. 나도 한국에 가봐야겠다. 물론 비판적인 댓글들도 많았습니다. 배신자다. 좌편향 아나운서. NHK가 한국에 굴복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지지하는 댓글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밤 방송의 시청률이 평소의 2배인 40%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모리사키 한국 고백이었습니다. 요시다 부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사키, 시청률이 대박이야. 이게 뭔 일이야? 부장님, 사람들이 내 정직함에 감동했나 봐. 광고 문의도 폭주하고 있어. 그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방송할 거야? 네. 앞으로는 직접 확인한 내용만 보도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일본 기자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리사키 아나운서의 용기 있는 보도에 대해 올해의 정직한 기자상을 수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극우 세력들은 저를 매국노라고 비난했고, 심지어 협박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웃과 친구라는 제목의 한일 문화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직접 취재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양국 관계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의 첫 방송 시청률은 45%를 기록했습니다. NHK 역사상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어 더빙 방송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카메라 팀과 함께였습니다. 한일 시민들의 진짜 모습을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기자들이 저를 반겨줬습니다. 모리사키 아나운서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용기 있는 보도 감사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그리고 언론인의 진짜 역할이 무엇인지를. 저는 더 이상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인이 아니라 이해와 소통의 다리를 놓는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과 친구라는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제가 예전에 한국 어치를 진행하던 바로 그 시간대에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이제 저는 갈등을 부추기는 대신 이해를 촉진하고 편견을 강화하는 대신 진실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첫 회에서는 도쿄에 사는 한국인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이 일본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일본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시청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평범하고 친근한 이웃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회에서는 한국을 여행한 일본인 관광객들의 진짜 후기를 다뤘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한 20명의 관광객 중 19명이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고, 특히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키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균형 잡힌 보도를 보니 속이 시원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동료들은 여전히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고, 극우 성향의 시청자들은 계속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리사키는 한국에 매수되었다. NHK가 좌편향으로 변했다. 이런 비난들이 인터넷상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에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모리사키 덕분에 한국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어요. 저도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해 7월,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KBS에서 공동 제작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시청자들에게 동시에 방송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이준희 PD가 화상회의를 통해 말했습니다. 양국 언론이 협력해서 진실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정말 역사적인 일이 될 거예요.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8월 첫 번째 공동 제작 프로그램 우리가 몰랐던 EOD 방송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양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청률은 한국에서 35%, 일본에서 42%를 기록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실제 한일 커플들의 이야기, 양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교류,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진솔한 대화들을 다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왜 우리가 그동안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알겠어요. 한국 시청자의 댓글이었습니다. 정치와 개인은 정말 다른 거구나.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우리와 비슷해요. 일본 시청자의 댓글이었습니다. 9월 초,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관광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제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관광객이 30% 증가했고, 동시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관광객도 25%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리 아나운서님의 균형 잡힌 보도가 양국 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청 담당자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차키야, 나 한국 여행 다녀왔어. 네. 어머니가요? 응. 내 프로그램 보고 너무 궁금해져서. 정말 좋더라.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거기서 만난 한국 아주머니가 내 프로그램 본다고 하더라. 한국에서도 방송된다면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 그 순간 저는 제가 진짜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9월 중순, 저는 6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사전 답사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복잡한 심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준 이준희 PD와의 만남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모리 씨,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가요? 네, 6개월 전에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해 보여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었고 편견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저는 특별한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제 프로그램을 보고 실제로 한국 여행을 온 일본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총 5명이었는데 모두 20에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모리 씨 덕분에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편견 없이 한국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것을. 9월 말,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0월부터는 매달 한 번씩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을 직접 방문해서 취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제가 지금까지 직접 가보지 않고 보도해온 나라들을 하나씩 방문해 볼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요시다 부장에게 이 계획을 설명했을 때 그는 놀라워했습니다. 차키,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너라면 절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텐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 해보자. 시청률도 좋고 광고주들도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찬 아나운서였습니다. 한국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직접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언론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의 역할은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것이고 편견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결국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3일간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편견과 오해 대신 이해와 소통이 있는 세계.
갈등 대신 협력이 있는 세계에서 말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양국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 극복해야 할 편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이해가 오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시작은 바로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확인하라. 이것이 제가 6개월간의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대만을, 그 다음 달에는 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책상 앞에서 추측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언론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믿음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실과 다를까요?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의 문화와 정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